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Never Lie. 밀리에도 있는 책인데 제가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 진행한 만우절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은 종이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 선물 드리려고 진짜 깨끗하게 읽었습니다. 바로 책 소개해볼게요. 신혼 6개월 차인 이선과 트리샤는 거센 눈발을 헤쳐가며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주기로 한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트리샤는 다혈질인 이선의 눈치를 조금 보기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너무 휘몰아치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 트리샤, 우리 2시간이나 달려왔어. 아깝잖아. 트리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내가 모두 서둘러 결혼했다는데 정말 이선에 대해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 카페에서 이선을 처음 만난 날 트리샤는 발을 헛디는 바람에 음료를 쏟고 말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선이 엎질러진 음료를 닦아주고 새 음료도 시켜주고. 그런데 이선이 너무 잘생겼어요. 물론 마음 씀씀이에도 홀딱 반해버렸죠. 그렇게 둘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트리샤는 저녁에 1년 넘게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합니다. 나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 그렇게 둘은 만난 지 9개월 만에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로 이사갈 집을 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기로 한 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성당처럼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에요. 이선은 입이 벌어집니다. 근사해. 이 집이야. 그런데 트리샤는 이상하게 이 집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엄습해요. 그리고 미리 오겠다고 한 부동산 중개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안 되겠어. 집에 들어가자. 화단에서 키를 찾아내 들어갑니다. 집이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요. 책꽂이, 벽난로,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 익숙한데? 집 주인인가? 책장을 자세히 보니 똑같은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습니다. 공포의 해부학,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이 표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에 저자인 에이드리언 헤일 박사의 사진이 있습니다. 초상화의 원본 사진. 이선, 이거 봐봐. 에이드리언 헤일? 그 3년 전 살해당한 스타 정신과 의사 아니야? 남자친구가 죽였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실종이야. 시신은 못 찾았대. 죽었을지 모를 여자의 집에 있는 건 깨름직해. 사람은 누구나 죽어. 괜찮아. 일단 뭐 좀 먹자. 이선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며 죽었을지 모를 여자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여자의 침실에서 자자고 합니다. 그 와중 트리샤는 비밀의 방을 발견합니다. 바로 에이드리언 헤일 박사가 모든 환자들의 상담 기록을 담은 테이프들을 보관한 방. 테이프들이 수거되지 않은 걸 보니 경찰들은 아마도 이 방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이 테이프들 중에 있지 않을까? 트리샤는 두렵지만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테이프들을 하나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택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트리샤와 이선은 안전하게 이 저택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이드리언 헤일 박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2시간 정도 몰입하여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진짜 한 10분간 멍해집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읽은 거지? 현생의 모든 고민을 불태워버리는 책. 참고로 저자의 프로필, 프리다 맥파든, 하버드를 졸업한 뇌 손상 전문의. 뇌 손상 전문의에 의해 제대로 놀아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자의 또 다른 인기작이 하우스메이드더라고요. 다음에 읽어볼 책으로 땅땅땅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 정혜연 작가님의 드라이브. 이 책은 지난 독서 브이로그에서 한번 소개했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또 짤막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띵띵.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혜정은 80대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는데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주변을 두리번 거리시길래 이 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직감했죠. 그래서 혜정은 더욱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그런데 노인의 복잡한 표정을 보고 혜정은 아차 합니다. 글자를 쓰시지 못하는구나. 혜정은 노인의 신분증을 보고 종이에 크게 이름을 적습니다. 따라 그리세요. 제가 대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친절하죠? 그때 또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남편 영준의 전화예요. 주민센터에서 혜정이 제일 바쁜 시간대인 걸 영준도 분명 알 텐데 동료가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 얼른 가서 받아보라고 배려해줍니다.
고마워. 탕비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이구나. 영준에게는 이기적인 것 같아 미안하지만 혜정은 순차적으로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5일, 인수인계는 저 동료한테. 내가 침착해야 돼. 영준에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자. 다독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리는 소리. 연희가 죽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교통사고가 났어. 시신을 확인하라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무슨 말이야. 우리 연희가 왜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혜정은 병원에 당장 가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전화한 영준에게는 화내지 말기. 놀랐을 영준을 안아줘야겠다.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에 도착합니다. 눈물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 된 영준이 보입니다. 바보같이 울지 마. 내가 확인할 거야. 영준이 혜정을 붙잡습니다. 연희 버스 기다리다가 승용차가 덮쳤대.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신원 확인까지 오래 걸렸나 봐. 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방 가운데 흰색 볼을 덮은 누군가 누워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더니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선 흰색 볼을 찬찬히 내립니다. 연희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혜정이 뱉은 첫 마디는 왜? 였습니다. 왜? 연희를 깨워야 하는데 앉혀주고 엄마가 왔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연희가 추위를 잘 타서 감기에 걸릴 텐데 좋아하는 유자차 타줘야 할 텐데 혜정의 입 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구릅니다. 왜? 연희를 덮고 있는 나머지 흰색 볼을 거두려 하니 가운을 입은 남자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이를 악물고 남자의 손을 쳐냅니다. 알아야 하니까 자신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혜정은 흰색 볼을 걷었고 정신을 잃습니다. 연희의 피로 물들인 가슴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손목에 링거가 꽂힌 채 깨어난 혜정. 형사가 그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연희 그렇게 만든 놈 어딨어요? 지금 조사 중이라. 손목의 바늘을 잡아떼고 핏줄기가 뚝뚝 떨어진 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연희를 그렇게 만든 자를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혜정이 마주한 사람은 70대 노인 노균탁입니다. 도대체 노균탁은 어쩌다가 연희를 죽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노균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일을 쉽게 상상하지 않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파괴된 가정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또 고령 운전자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돌봄 노동, 고령자를 둘러싼 사회의 무심함까지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미 20%를 넘어섰고 개인 택시 운전사 60% 이상이 이미 65세 이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운전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노동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단순히 운전하지 마! 외치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더 깊게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제도적으로요. 현재 신차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상자동 제동장치를 모든 차량에 확대 지원한다거나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에서 더 짧게 조정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뒷받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대에서 5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고령자들의 7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와 함께 전 연령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교통안전망을 촘촘히 다지는 것이 필요한 건강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우체국 아가씨입니다. 일전에 구독자님께 추천받은 책이기도 하고 제가 츠바이크 체스 이야기, 불타는 비밀?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처음 읽어본 장편 소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년이 지난 1926년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시골의 한 우체국에서 28살 크리스티네가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스스로 우체국의 비품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 전쟁은 그녀의 청춘을 앗아갔고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단조롭고도 궁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몽상하고 묵묵히 일하고 창가에 꽃에 물이나 주면서 차분히 살아가리라고 다짐했다. 바라는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이. 여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새롭고 신나는 일도 찾지 않았다. 전쟁의 10년의 젊음을 빼앗긴 여자는 행복을 누릴 용기도 남은 힘도 없었다. 또 우체국은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나른함을 느끼며 눈을 감는데 탁탁탁 전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골 우체국에 전보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리고 그녀는 전보를 읽자마자 머리카락에 뿌리까지 화끈 달아오릅니다. 전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폰트 레지나로 와라. 클라라 이모.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는 집으로 뛰어갑니다. 당장 엄마한테 확인해야겠어요. 반면 알프스 폰트레지나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던 클라라 이모는 남편 안토니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리 언니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2000km나 여행을 오는 건 무리래요. 우리만 괜찮다면 딸 크리스티네를 보내서 2주간 휴가를 즐기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괜찮죠? 우체국에서 일한다는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그 불쌍한 애에게도 좋은 일일 거예요. 클라라는 고향 오스트리아 시골을 떠난 지 무려 20년 만에 혈육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고향을 떠났고 어떻게 사치스러운 여행을 즐길 정도로 부자가 되었는가? 30년 전 클라라는 고급 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 옷가게의 VIP인 부인의 남편을 유혹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총까지 맞을 뻔했어요. 미국으로 떠나 5년 동안 입 다물고 살면 손해배상금을 주겠네. 그렇게 비밀스러운 스캔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 그를 뒷바라지하여 신대륙 부자가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노후를 즐기며 여행을 하다가 문득 불쌍한 내 언니가 생각나서 초청을 했는데 본 적 없는 조카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점 집에 도착한 크리스티네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울면서 말해요. 그곳에 가면 고상한 부자들이 얼마나 인생을 즐기고 사는지 알게 될 거야. 너는 늘 고생하지 않았니? 이모가 너를 이 시골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줄 거야. 가렴. 그런데 크리스티는 이 상황이 그저 당혹스럽습니다. 왜일까? 고민해보니 28살이 되었는데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는 행복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기차를 타게 되고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가 남겨두고 떠나온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에 도착해서는 여행자들의 열에 따라 호텔 차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크리스티네는 본인이 조금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요. 크리스티네는 허름한 옷차림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양해를 구하듯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부유함의 지옥에 들어와 앉아있는 여자의 뺨에 모욕적인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와 끊임없이 부딪혔다. 예상치 못했던 이 낯설고 우아한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이후 호텔에서 이모를 만나자마자 달라집니다. 미용실을 가고 쇼핑을 하고 탈바꿈한 그녀 자신을 거울로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이뻐.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막 안아주고 싶은 감정이에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희망 자기애를 느낍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공표합니다.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주목하고 추파를 던지고 같이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며 행복을 느끼는 크리스티네. 하지만 우린 잊어선 안 되겠죠? 크리스티네는 현재 휴가 중입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나고 말까요? 아니면 아둥바둥 어떻게든 지속하게 될까요? 신데렐라 스토리는 아니고 도둑 서스펜스 요소가 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츠바이크는 단순히 전쟁 전후로 한 여성의 불행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력해지는지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한쪽 세상은 사치 속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고 다른 한쪽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자본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츠바이크는 그 불균형의 간극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이 세계가 얼마나 허약한 구조 위에 쌓여 있는지 크리스티네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린 지금도 이 구조 자체의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노동과 억압에서 해방된 저편으로 넘어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저편을 꿈꾼다면, 그래서 열심히 수레바퀴를 돌린다면 이 구조는 변하지 않겠죠. 이 구조는 영원히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츠바이크가 부인과 동반 자살한 뒤 유고 더미 속에서 발견된 미완의 소설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정말 완벽한 오픈 엔딩이었다.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작품이 바로 웨스 앤더슨, 우리가 사랑하는 부다페스트 호텔에 영감을 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빗속을 출판사에서 나온 페이지 터너 시리즈에 포함된 작품인데 그 시리즈 명대로 진짜 극강의 페이지 터너였다. 그 시리즈에 이사벨 아엔데 작품도 있더라고요. 도장 깨기 해보겠다. 마지막 책은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3가지 거짓말입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책. 이 책은 3권의 연작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읽기 전 역사적 배경을 알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1부 비밀 노트는 1940년대 헝가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동맹을 맺었었는데 1944년 독일군이 헝가리를 점령했습니다. 유대인 학살, 민간인들의 삶 파괴, 이민과 빈곤이 극에 달했습니다. 2부 타인의 증거는 1950년대 헝가리는 소련 지하의 사회주의 체제가 됩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으로 시민들은 저항했지만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그 후 철저한 감시, 억압, 검열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3부 50년간의 고독. 많은 헝가리 지식인들이 1956년 헝가리 혁명 이후 서방으로 망명했습니다. 저자인 아고타 크리스토프도 이때 스위스로 망명했고 이후 프랑스어를 공부하여 프랑스어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평생 언어적 이방인으로 남았습니다. 망명자 내면의 분열을 이 3부에서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우선 이 책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반전, 대반전이 있는 소설이다. 또 문장이 매우 짧고 잘 읽힙니다. 그 가독성의 배경에는 전쟁 이후 잔인하게 무너진 삶을 내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들을 증언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담담한 문체가 더 슬프다. 마음을 더 찢어버린다. 참고로 머리를 막 접고 수많은 허구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 허구 자체에 몸을 편안하게 맡기신 후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진실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저처럼 뭔데? 뇌에 힘주고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아예 스포가 되지 않도록 일부 오프닝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오프닝만으로도 재밌을걸요? 두 쌍둥이가 전쟁 중인 도시를 떠나 시골의 할머니 손에 맡겨집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집을 나갔던 딸이 갑자기 손자 둘을 연락도 없이 맡기니 분노하고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도덕과 감정을 억제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할머니는 우리를 자주 때린다. 다른 사람들도 툭하면 우리의 뺨을 갈기며 발로 걷어차는데 우리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기로 결심했다. 아파서 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서로의 뺨을 갈기다가 다음에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발가벗는다. 서로의 알몸을 혁대로 갈긴다. 맞을 적마다 말한다. 하나도 안 아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감각은 정말로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울지 않는다. 할머니가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소리 지르지 말고 차라리 때려주세요, 할머니. 또 모두가 쌍둥이들을 향해 욕을 합니다. 할머니는 이 개자식들, 사람들은 마녀의 새끼들, 망할 자식들, 뭐 돼지 새끼 깡패.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귀가 윙윙거리고 눈이 따갑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이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에 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욕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듣던 말들이 생각났다. 엄마는 우리에게 말했다. 귀여운 것들, 내 사랑, 내 행복,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이런 말들은 잊어야 한다. 이제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은 우리가 간직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말했다. 귀여운 것들, 내 사랑, 난 너희를 사랑해. 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인생의 전부야. 반복하다 보니 이런 말들도 차츰 그 의미를 잃고 그 말들이 주던 고통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 둘은 생존을 위해, 감정을 죽이기 위해 서로를 매질하고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고된 단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감정이 아닌 진실만을 기록하리라.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잔인하고 슬프게 들리죠. 이후 두 아이는 찢어져 각자의 삶을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증언하는 삶에는 조금씩 거짓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비밀 노트, 주변인들, 타인의 증거, 그리고 50년간의 고독을 통해 존재의 3가지 거짓말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소설은 전쟁의 증언이기도 하면서 읽는 즐거움도 주는 극강의 페이지 터너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 또 타인이 우리를 규정하는 언어들,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쌓아 올립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믿어온 나와 너가 얼마나 취약하고 허술한 허구 위에 놓여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 허구 위에 얼마나 위태롭게 삶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허구 가득한 삶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계속 목격하고 써내려가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존재했다고 증언하기 위해. 그래서 이 책은 문학을 위한 문학이자 존재를 둘러싼 집요한 질문으로도 읽혔다. 오래오래 기억할 문장 하나로 이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책이야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인생만큼 슬플 수는 없죠. 아니 어김없이 또 배터리가 꺼진 거 있죠? 이 책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네버라이와 함께 이게 밝은 세상 책이다 보니까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원더랜드, 스파이물 정말 재밌게 읽었던 작품인데 이 2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붙인 채 나가요. 그럼 다음 1획책에서 만나요.